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이틀 만이자 또 당대표 취임 138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처절한 방탄쇼라고 직격했습니다. 향후 사법 정국, 또 다른 정치 이슈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뉴스큐 오늘은 뮤지컬 배우를 초대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 고은성 배우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았다고 역공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간의 얘기를 몰아서 한 것 같던데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이 대표는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 관련 첫 입장도 냈습니다. 여기에 폭력적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을 발표하고 범국가 비상경제 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처절한 방탄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개인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 당대표 사퇴 회견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처지에 비추어 한가하게 기자회견을 할 때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닌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측근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돼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공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들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위치를 포함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으로, 다시 순천향병원으로, 한남동 주민센터로, 또 다른 병원으로 울부짖으며 전전하며 찾아단 끝에 강동 성심병원에 우리 가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영이를 찾아 나갔던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 있던 가족이 어떤 사고를 당했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등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려 경찰과 소방 등에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오빠의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 오빠에 대해 수사해 주는 이가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투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해줬다면 참사 이후 이어진 2차 가해의 고통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바뀌지 않는 사회와 매번 쏟아지는 망언들이 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공청회를 포함한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당일 밤에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떼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 2명은 밤 9시 10시쯤부터 밤 9시 10분쯤부터 1시간가량 삼각지역 부근에 붙은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발생 전후 구청 당직 근무자들은 전단을 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근무자들은 전단을 떼달라는 용산경찰서의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한 뒤 구청 비서실장에게 같은 요청을 받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곳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은 37%로 2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4%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대답이 37%로 1위였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뒤따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5명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와 성남도계공 내부 비밀을 빼돌려 민간 사업자 선정을 따낸 뒤 분양 수익 등 7,800억여 원을 직접 또는 3자가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족 A씨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 등에서의 여러 폭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조카의 범행을 축소했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전세 사기 추가 피해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조직 총책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앞입니다. 네, 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총 30세대 규모의 이곳 빌라에는 대부분 1인 가구 젊은 층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절반 넘는 세입자들이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났거나 곧 계약 만료를 앞뒀는데도 주인과 연락이 끊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빨리 이 집을 저도 빼야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 집이 안 빠지면 저는 지금 양쪽으로 지금 돈을 물게 생겨 있으니까. 특히 피해자 가운데 10세대 정도는 지난해 10월 잠적한 김모 씨와 계약을 맺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곳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는 앞서 아파트와 빌라 300여 채에 전세보증금 260여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는 20, 30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빌라왕들을 거느린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다고요?
네, 빌라왕 여러 명의 배우로 지목된 신모 씨인데요. 신 씨는 1시간쯤 뒤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빌라 60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달 구속된 김모 씨 뒤를 쫓는 과정에서 신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 씨가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갖고 있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사건에도 관여한 흔적을 파악했습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배우에서 활동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빌라왕들은 바지 사장에 불과할 뿐 신 씨가 이들을 움직이는 실제 몸통이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신 씨가 또 다른 빌라왕을 거느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빌라왕을 거느리 몸통까지 박정희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방금 보신 빌라를 포함해서 전세 사기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곳은 서울과 인천에서 수천 가구, 또 많게는 10,000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유난히 많습니다. 사기범들이 전세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지원센터가 가동 중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에도 조만간 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LH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실주택에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장기 처리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공실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는 당장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주거다 보니까 피해 금액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 처리 자금도 결국은 또 다른 빚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피해 지원센터는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경찰에 신고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인천시와 해당 구에서는 아직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관공서에서 나서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민사로 다 처리됐던 일이지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정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개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9달 만에 감소했는데 이번 주에도 낙폭이 줄어들면서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매매 거래는 15건에 그쳤는데 규제지역 해제 발표 뒤 매수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격 좀 보고 분위기 좀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기 정도, 그다음에 매수에 나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뭐 기대 심리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시장 분위기는 관련 통계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67% 낮아지며 39주 만에 낙폭이 축소했는데 이번 주엔 0.45% 떨어져 하락폭이 더 감소했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지역 해제 후 매물은 오히려 930여 건 증가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가 아닌 1에서 3% 기본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1주택자가 급매물을 추가 구매 검토할 여지도 생겼지만 분위기 반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금리 문제, 경기 위축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계절적 비수기 여파라든지 집값 고점 인식들이 아직은 시장에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거래 총량이 단기간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발표 당일인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R114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4,235만 원, 전세가는 2,076만 원으로 격차가 2,159만 원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격차가 큰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전세가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은행에서 받은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조 6천억 원 줄어 1,05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지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0조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2조 8천억 원 줄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규제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사상 처음으로 가계 은행 빚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B2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의 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투자자는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러자 금감원이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덩달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도 안 좋은데 시장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신용이자를 내는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2배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더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실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데 유한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일부 구간 이자율은 이미 10%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KB증권과 SK증권도 10%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부진한 데다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 B2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초 17조 원대에서 최근 15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반대매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갈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사의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연말까지 면제했는데 새해 들어 안정화 대책도 끝난 겁니다. 이자 갚는 데 대한 부담들 때문에 반대 매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투자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교적 저렴한 대면 계좌 이자율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확연하게 줄고 있지만 중국 등 해외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목요일 0시 기준 135명. 이 중 3분의 2, 90명이 중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1,861명이었고 이 중 단기 체류자 302명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40명이 확진돼 양성률 13.2%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14.7%보다 줄긴 했지만 7명의 1명꼴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이후 누적으로 보면 16.9%로 6명의 1명꼴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상황은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신규 환자 4만 3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11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510명, 사망자 76명으로 인명피해 규모는 작지 않지만 당국은 다음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면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줄어드는 만큼 오는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당초 해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4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2주 연속 줄었고 병상 가용 능력도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만 가지고는 사실은 마스크 의무 조정을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해외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유행이 지금 아직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 그럼에도 선제적 방역 조치 덕분에 논의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굉장히 방역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감염자들이 우리나라로 최소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일 자문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설 연휴 전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시점과 세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무비자 환승 관광까지 배제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반면 그동안 입국 제한 문제로 날을 세워온 미국엔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항공편 운행 정상화를 환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불만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바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인데 정작 중국이 선별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중국 민항국이 미국과 항공편 운행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원론적 입장이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불투명한 역학 정보와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발 입국 문턱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을 XBB 변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방역적 측면에선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인데요. 이웃나라인 한일 양국에 연이틀 보복 조치를 내리면서 반대로 미국엔 러브콜을 보냈다는 게 좀 의아하죠. 이를 두고 전형적으로 강자엔 약한 모습이다, 한미일 갈라치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PCR 검사 의무화 조치에 더해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등을 추가한 점입니다.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한 모로코, 북한 같은 예외적 사례를 빼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린 건 사실상 우리나라뿐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차별적 입국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도 불분명해졌죠. 네, 일본도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비자 발급을 제한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행해온 비자 제한 조치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와 공무예우 이외의 모든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일본이 상호주의와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인 입국자들 목에 표차를 걸게 했다는 공통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중국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닌데도 과거 죄명을 적은 편말을 목에 걸고 조리돌림하던 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중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모욕감을 줬다, 거세게 들끓는 여론에 중국 당국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정치적 이유로 연이틀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건데 유엔은 그동안 중국이 수없이 되뇌어온 방역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번에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 목에 옐로 카드를 걸고 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한 중국 유튜버는 한국에 가면 개목걸이를 걸어야 하고 군인이 격리 장소로 압송한다며 소문을 키웠는데요. 또 격리시설엔 침대도 없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이 작은 암실에 억류됐다는 등의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합세해 여론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노골적인 반한 감정이 쏟아지면서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 올라온 옐로카드 목걸이 관련 해시태그는 2억 4천만 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발 가짜뉴스의 실체는 어떨까요? 먼저 옐로카드 목걸이. 질병관리청은 애초 붉은색 목걸이를 사용했고 단순히 식별이 어려워 형광색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인의 안내 역시 부족한 검역 인력을 지원하는 군 지원단의 협조일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만 적용하는 목걸이가 아니고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인 포함 국적 상관없이 모두 목걸이를 한 채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격리시설에 대해서도 중국인 유튜버가 올린 화면은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입니다. 일주일 100만 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기 중 양성이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호텔에서 안전하게 격리됩니다. 격리하는 호텔도 보시는 것처럼 관광급 이상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객실 도시락과 격리시설 현황도요. 쾌적한 환경에 도시락과 의약품까지 제공합니다. 해열제가 부족한 중국 현지 상황과도 비교되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관영 매체까지 거들고 있는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망자 집계 등 중국 내 중요 정보가 실상과는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원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여전히 크게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still believes that deaths are heavily underreported from China. We still do not have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a full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WHO는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로 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수 등 방역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 규모를 다룬 주간 현황을 최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사망자 수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간 현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648건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규모가 하루 10,000명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는
중국의 집계 방식 때문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정의할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광저우 도심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덮쳐 1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심을 고속으로 질주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2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하늘에 지폐를 뿌리고 광동성 당석인 황쿤밍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 한 화학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9시쯤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카러스 케미컬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녹색의 산화제가 다량 흘러내리면서 현장 주변에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이 봄 날씨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태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겨울 호우가 쏟아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주말부터는 영동 지역에 폭설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날씨 원인 또 전망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오늘도 외투가 좀 덥던데 최근에 겨울이 아니라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누룩뱀까지 일찍 깨어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발견됐는데요.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도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 초에나 깨어나야 할 누룩뱀이 3달이나 일찍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밖에 18도를 훌쩍 넘기면서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강릉에서는 때 아닌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제주도에는 유채와 동백도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도 예년보다 무려 10도나 높은 영상 12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례적 고온 현상은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지겠고 예년의 추운 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겨울비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겨울 호우를 몰고 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남해안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제주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주말에는 비가 아닌 폭설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상 지역은 영동 지역인데요.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의 여차 전망대 인근 굽어진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뚫고 100m 아래로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한 차는 렌터카였는데 경찰은 번호판을 확보해 신원을 확보하고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미국 나사의 특수카메라 섀도우캠으로 찍은 사진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달의 남극에 위치한 셰클턴 분화구 내부 영구 음영 지역 모습이 담겼는데요. 너비 약 20km의 분화구는 가파르게 경사가 져 있고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나사는 이 같은 섀도우캠의 촬영 자료를 활용해 2025년 유인 달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전산 시스템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공항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내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I'm really upset, but what can I do? But it makes you kind of nervous.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maybe we're not being told right now? 같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when I saw the boards, I definitely did think that there could be an issue with the flight, or maybe the plane, or like an engine, issue, or something that's always.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I'd have to say it's very unusual because this, I've covered this sector for over 10 year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familiar with this system being unavailable.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여 편의 비행이 지연됐고 파리와 런던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여 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게 즉각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cause of it is. They expect it in a couple hours we'll have a good sense of the cause and we'll respond at that time.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원인이고 그 배후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회담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잔꾀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138일 만에 당대표 그리고 검찰 소환 이틀 만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쌓아온 얘기를 한 것도 같고요. 정상화, 정치 복원 이런 키워드도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예.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보다 낫다. 예. 어쨌든 신년에 대통령이든 네. 또 야당의 대표든 국민들께 1년을 어떻게 국정에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구상이나 또 국민들께 소상한 설명, 보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네. 필요했다고 보고요. 물론 내용에서는 충분치 못한 부분도 많고 좀 이견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형식은 야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좀 살려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신년 성명 발표하셨나요? 지난번 담화문 형식 담화문 발표했는데 그런 형식 말고 기자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한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자회견 없었던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대표니까 신년 기자회견 하는 건 어렵게 하는 거니까 그 자체야 이상할 게 없고요. 그러나 네.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복원이다 하는데 지금 전국이 이재명 대표 본인 때문에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먼저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많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든 뭐든 제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사람도 구속한 거 풀어주십시오. 감옥을 가도 제가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그게 저 사람이 진짜 지도자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 어수선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뭐 거창한 이야기만 해가면 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여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을 그 곱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하고 회담하자는 제안 이미 했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꿔서 야당과 회담 좀 합시다. 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나 우리 당의 좀 지도부나 좀 야당하고 협치를 좀 합시다. 이렇게 물꼬를 좀 바꿔야지. 자기하고 굳이 안 하겠다는데 자기하고 자꾸 회담하자 그러면 네. 그게 뭐 말이 별로 그 실감 있게 들리겠습니까? 자성이 없었던 점, 그리고 영수회담이 아니라 다른 결이라도 야당 쪽을 좀 만나자는 제안을 했었어야 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번엔 내용적인 측면,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작심한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가 아니라 검찰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른바 검찰 리스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체포 특권 활용을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상민 의원님. 네. 제가 어떤 말씀드릴까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법 그 의혹에 대해서 네. 자신은 뭐 전혀 그 무고하고 오히려 검찰이 정권을 잡았다는 그 정권의 앞제비로서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또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뭐 야당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하는 그런 일련의 자신에 대한 수사 옥죄우는 그런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뭐 그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수사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절히 그 피의자 신문이나 뭐 향후 그런 사법적 그 수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 본인의 방어권 행사도 그렇고 뭐 그분의 일관된 입장이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갖다붙다 뭐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일반 사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이 사법적 의혹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 영역의 개인적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위험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저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일부 사람들은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 자격에서 대응을 하고 당에 번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그 사법적 의혹과는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그 당대표로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당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한 당대표의 입장이 좀 오늘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 갖고 있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 또 국민들이 그 민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의 운영에 그런 정치 역학관계와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련의 그 행적을 보면 그 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 정권 때 시작했던 겁니다. 첫째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생겼다는 사건이고 둘째는 그때 검찰이나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수사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4사람이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검찰 리스크다, 뭐 이렇게 몰고 갈 것이 아니고 이걸 민주당의 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뭘 민주당의 당직자나 뭐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뭐 따라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다. 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일어났던 문제니까 이건 내가 혼자 가겠다. 일체 따라오지 마라. 내 혼자 가서 내가 처리하고 밝히고 오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줘야 그게 야당 대표답고 민주당도 사는 거지. 저런 식으로 이걸 정치몰이를 하면 검찰은요 저런 정치몰이에 아무 신경 안 쓸 겁니다. 자기네들은 뭐 팩트대로 기소되면 기소하고 뭐 사실대로 조사하는 거니까 저런 정치적인 그런 압박에 대해서 검찰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을 두고 유죄나 무죄나 따져야지 이걸 민주당을 전부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뭐 그걸 검찰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점점 혼란스러워지죠. 우선 저부터도 제가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사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뭔가 또 자신 있게 또 소신껏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 이건 아마 민주당 사람이 크고 작은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신의 문제 또 당과는 관계 없었던 때에 생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빨리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차단시키고 분리하고 또 적절한 자신의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요 얘기는 당의 대응은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또 큰 틀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만 속보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네요. 쌍방울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제 그 김성태 전 회장 전 회장이 그저께 체포됐죠. 태국에서. 그리고 사진 찍힌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 이 김성태 회장과 현 회장이 같이 골프장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걸 보고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는 이미 우리 한국 검찰하고 서로 간에 김성태 전 회장 측하고 사이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교감이 오갔다. 교감이 오고 가고 뭐 수사를 받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거의 확인을 해주는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이 거기서 그냥 곧바로 들어오겠다. 말하자면 송환 거부를 소송을 할 경우에는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뭐 6개월 이상도 걸리고. 그러면 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질질 끌 염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속히 들어오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걸 보면
뭐 나름의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 Y10이 또 확인한 내용이 있거든요. 사정기관 관계자랑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김 전 회장이 오늘 오후 태국 현지에서 열리는 불법 체류 재판에 앞서서 주변인들에게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정식으로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서 국내 송환이 반년 가까이 늦어질 거란 기존 전망과 달리 김 전 회장은 이르면 내일 귀국할 거란 전망이 속보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얘기에서 안 한 얘기가 이제 아까 고모님께서 영수회담 말고 방식을 좀 바꿔서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8개월 넘도록 야당과 대화 안 한 유일한 정부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호 고모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좀 야당 뭐 당시에 뭐 야당의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또 지금의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또 원내대표도 있고 그 지도부와 만나서 좀 수시로 한두 번 의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같이 수기하고 이 문제를 같이 타개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참 확고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집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그렇게 계속 하기도 어려울 텐데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국정이 이 협업이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여야가 보이시로도 같이 손을 맞잡고 수기하고 또 어쨌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타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이제 좀 트러블만 일으키고 갈등 대립만 반복만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든 또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든 이상민 의원이든 뭐 야당의 지도부와 빨리 그 협의를 해서 그 협의 채널을 그 가동을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정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속히 대통령께서 그런 실행을 좀 해주길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그러고 여당의 지도부도 그러고 이재명 그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는 그는 검찰과 법에서 법원에서 처리하게 두고 정치는 또 정치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잡혀간다 하더라도 오늘은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회담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피사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이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이 야당 대표니까 그래 만나자. 뭐 이렇게 좀 통 크게 나가고 여당도 뭐 그 자꾸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검찰이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치니까 이 전국을 정치적으로 풀자. 그래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아니면 여당 대표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좀 여유를 갖고 정치를 해야지.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어떻게 만나냐. 아니 죄인이라도 지금 당장 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듯이 국민의힘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야당 대표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 대변인이든 하는 말 보면 거의 이재명 대표를 그냥 거의 뭐 주적 개념으로 악마화해서 저러면 안 돼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국정을 끌어가는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냥 범죄인 뭐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버려서 그러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당 지도부가 너무 여유가 없고 저래 되면 여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쪽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당 어쨌든 전국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뭐 저렇게 지금 뭐 한가하게 기자회견 할 때냐. 아니 야당 대표가 10년 초에 기자회견 하는 거야.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뭐 그걸 갖고 비난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당장 내일 잡혀가도 오늘 기자회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좀 국정을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그래.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고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야 국민들이 볼 때도 아 그래 여당 믿을만하다 이러지. 저래 되면 똑같이 보잖아요. 내일 잡혀가더라도 오늘은 야당 대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까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풀어가야지.
네, 사법 정국이 앞으로 쭉 펼쳐질 텐데 그 사법 정국 앞두고 정치와 좀 법적인 잣대는 분리해야 된다는 두 분의 뼈 있는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여당도 해야 되고 야당도. 네, 여야를 불문하고. 또 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법 문제를 법률적으로 풀 생각 안 하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없잖아요. 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말고 그냥 사법적으로 그냥 법률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의 대응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질문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당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으시죠? 겨울밤에 쌀악눈 소리 없이 쌓이듯이 여러 걱정과 우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럼 총선 승리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수사다, 정치 공세다, 정적주의라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세게 주장을 하고 그 피켓을 100번을 들고 당 대표 검찰 출석할 때마다 100명씩 의원들이 혹시나 몰려 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박지원 전 원장, 박용진 의원도 개딸도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자라는 발언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아니 박지원 전 원장이 예, 당 대표 어느 조직이든 그 이끄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원칙이 있고 견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심에 터잡고 민심의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아무리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네. 무조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따르자. 이거는 그 왕조국가나 왕조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네. 뭐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또 어디 회사의 대표 사장님이든 그거 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또 대의명분에 맞고 이치에 맞아야 단일 대우로 하는 거지요. 단일 대우하는 건 민심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하는 거지 당 대표라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게 성립이 되려면요. 진짜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네. 그야말로 기획수사 내지 표적수사로 한다면 이 정치적으로 대응해야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 이거는 윤석열 정부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내려온 것 조사 잘못한 거 수사 안 한 거 수사할 뿐이에요. 예. 이걸 저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말을 제대로 했다고 봐요. 보고 민주당 물론 야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하면 왜 동정 안 하겠어요? 뭐 법원에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할 거지만은 네. 그러나 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죠.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내가 당에 대표하기 전에 문제고 내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문제고 이건 내가 대선 후보 되기 전에 문제다. 이건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지도자다운 면모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네. 저걸 자꾸 당과 함께 묶어서 저렇게 떼지어서 몰려다니면 저 될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당대표라고 해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무조건적인 어떤 충성, 맹종 이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대표, 대통령을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이는 맹종 그 태도를 보면 얼마나 불쌍스럽고 이그러진 모습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에 터잡고 민심의 기준에서 민심만이 단일 대우하는 중심이지 그 나머지 어떤 특정인 개인을 위한 것은 맹종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정부 때 유신 정부나 군사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을 정치적 이유로 잡아가면 당이 총궐기에서 나서서 막아야죠. 이건 그런 정치적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인 비리잖아요. 개인 비리를 당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검찰은 저게 동료 안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나서 두 분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경선에 나와서 대통령 신뢰관계가 끝까지 회복이 안 되면 최종 그 3월 8일까지 그럼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거든요. 나 의원의 지금 관건은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3월 8일 전까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당대표 출마한 이후로 출마했을 때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네, 문자로 사의 표명한 게 지난 10일이니까 11, 12, 사흘째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반응 상태거든요. 네. 아니 그 정당에 하나의 공당에 그것도 집권여당이라는 그 국민적 그 책무가 있는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대통령의 눈치 보고 있고 대통령의 마음에 들겠다고 소위 재롱 잔치 벌이는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자신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당개혁을 해서 국민의 민심에 맞게끔 만들 것이며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그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 입맛에 맞는 것을 보여줘야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윤심이 어디냐 아니 저는요 윤 대통령 저는 그 뭐 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의 부대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집권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는 동반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역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저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너무나 맹종하고 이거는 추종을 넘어서서 맹종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대통령 임기 저 5년 마치면 그 다음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쫓아갈 겁니까? 그때는 또 다른 권력을 쫓아서 또 맹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일국의 그래도 큰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네, 방금 이 의원께서 재롱잔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시선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선 당에 대한 관여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윤심 이러다 보니 언론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 그건 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아주 불신하고 국민의힘을 못 믿는 이유가 나경원 전 의원의 개인의 처진 문제입니다. 네. 정말로 나경원 의원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첫째 임명장 받고 2, 3개월 후에 대표 나갈 사람 같으면 임명장 안 받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 받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되면 진즉 작년 연말이라도 12월 때 그만두고 자기는 아이고 나는 내 능력 밖이니까 나는 나가서 차라리 당에서 기약했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그 위원회잖아요. 위원회가 뭐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협의기관이잖아요. 그럼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에 뭐 시민사회, 사회수석이나 뭐 협의를 하든지 그 불쑥 그냥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한 거는 자기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더 공직자로서 처신이 한심한 게 임명장 받았으면 사의를 표명하려면 사임서를 쓰든지 사직서를 쓰든지 문서를 내갖고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인사담당관이 그걸 대통령에게 정식 결재를 올릴 것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뭐 문자 메시지 아침에 보내는데 문자 메시지 보는 사람이 밤늦게 보면 그게 하루 늦을 것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정 날려놓고 사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저게 난감할 거예요. 이게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 텐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이라도 나경원 의원이 아주 늦었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본인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딱 사임서 정식 써서 정식으로 청와대에 제출하고 나는 그만둡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는
당대표 출마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줘야죠. 지금도 계속 눈치 보고 뭐 고심한다 그러고 고민한다 그러고 그러다 설날 가까우면 설 인심, 설 밥상에 여론 생각해서 그때 가서 출마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나 의원이야말로 당과 정부직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여다 욕먹고 대통령실 욕먹는 거예요. 그 어느 신문 사설에 보니까 그럴 바에는 윤심 경쟁에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걸 보면 아예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라 이러는데요. 저는 지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뭐 당무 개입 아니다 뭐 이렇게 바른 말만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다 윤심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굳이 뭐 손바닥 까대집듯이 뭐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은 나 지금 뭐 우리는 당무 개입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믿을 국민이 없어요. 예, 시간이 좀 아쉽네요. 좀 더 듣고 싶으신데 정해진 시간 여기까지여서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 아마 정리되는 얘기도 있고 다음 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4시 뉴스큐로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을 대량 유통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웹하드로 대표되는 온라인 성착취 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약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또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피해가 큰 점,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운영사를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양 전 회장은 회원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 불법 영상 업로드를 독려하는가 하면 불법 음란물 차단에 필요한 필터링 작업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 범죄 피해를 키웠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난 범죄 수익만 최소 350억여 원. 웹하드 사이트를 거쳐 유통된 음란물도 390만 건에 달합니다.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웹하드로 대표되는 성착취 산업의 전체 구조를 보는 대신 영상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등 세부 쟁점에만 한눈 팔려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단 겁니다. 성착취 산업 구조로 접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다. 법이 없어서 못 막은 것이 아니다. 제대로 처벌받고 범죄 수익을 몰수받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다. 이미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형량은 1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A씨. 지난 연말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이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 사건을 처리한 B경이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저한테 술 한 잔 사도 되지 않냐.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B경이의 행동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손을 잡는 등 심상찮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자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치는 터치가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녀의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B경이는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되게 좋은데. 저도 엄청 감사하나. 같이 가면 동화 안 될까? 가끔씩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비경이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근데 집에서 해피하게 하는 거 다 보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이뻐요. 나 사랑해요. 저를? 응. 술 그만 드셔야겠다. 같이 자면 어떨까요? A씨는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경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연락을 멈췄고 이후 돈으로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금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머니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경이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속 상관과 감찰부서에서도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대상자는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직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비경이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경찰 당국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방치해 환자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유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는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지 49일째 되던 날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수술 당시 과다출혈이 발생했지만 집도이자 원장이던 장모 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방을 떴고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는 심상찮은 징후에도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혼자서 지혈을 하게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권 씨가 숨진 지 7년 만에 의료진의 사망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사 여러 명이 환자 1명에 대한 수술을 단계별로 맞는 병원 구조를 지적하며 환자의 출혈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혈 결정이 지연된 점을 권 씨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점에 비춰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지혈을 맡긴 건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출혈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의사 신모 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그동안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환자를 위협하는 공장식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령 대리 수술과 분업식 공장 수술은 범죄 수술인데 이 나라는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니 판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모두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의료법 위반만으로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해서 장 씨를 제외한 동료 의사들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길이 열려 있어서 면허 취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시행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에 거점을 두고 무려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헬스기구에 마약을 숨기거나 수족관 돌과 시리얼 등에 교묘하게 섞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편으로 수입된 가정용 사이클 운동기구를 톱과 망치, 드라이버로 절단합니다. 잘려나간 기구 단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얀색 가루, 필로폰입니다. 나와요? 네,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10달 동안 특송화물로 붙인 마약을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동기구뿐 아니라 체스판 바닥에 숨기는가 하면 각설탕이나 시리얼, 심지어는 수족관용 돌과 교묘하게 섞어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은 모두 27.5kg, 무려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됐다가 적발된 전체 필로폰의 70%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국내에 머물며 마약 소포를 받는 역할을 맡은 29살 A씨 등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총책 등 2명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국내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부, 인천 본부 세관들과 긴밀히 공조 수사를 하여 수사한 끝에 국내 조직원 전부를 발본 세관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의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힌 검찰은 밀반입된 마약 일부가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사실상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요식 행위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제3자를 통한 해결. 자,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이 된 건데 더 전해주시죠. 네,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간협의회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간협의회에서 제3자 대의변제와 중첩적 채무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서 국장은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도 알고 계신다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죄 문제는 일본이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번복하며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 측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소멸시키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과도 사실 인정이나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본의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일본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광주 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발제문을 미리 주지 않는다며 아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강제징용 해법안이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가진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한편 대일 방어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대하고 주일 미 해병 전력의 기동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은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방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전에 없던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일본의 새 방위 전략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 기존 방위 조약의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대해 우주에서도 일본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stantly expanding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beyond even our planet. Later this week, Foreign Minister and I will sign a new agreement on U.S.-Japan cooperation in space. 일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열도를 넘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trongly accuse them for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during the past year at unprecedented frequency and reaffirmed our unwavering commitment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개편 계획도 내놨습니다.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를 보내 해병 연안연대로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equip this new formation with advanc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s well as anti-ship an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수낙 영국 총리를 만나 두 나라가 서로 손쉽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더욱 긴밀한 군사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 2017년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SNS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나 해명 없이 신간 시집과 대담집을 내며 문단에 복귀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네, 잠시 보셨는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고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다시 공연되면서 폭넓은 관객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토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 뮤지컬 배우 고은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YTN 시청자분들은 처음이실 텐데 YT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고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공연장에서만 보던 고은성 씨를 이제 YTN 스튜디오에서 보셨는데 매일 그렇게 뭐 매일은 아닙니다만 무대에 오르는 배우도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는 긴장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까 새롭고 긴장된다기보다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밝네요. 아, 밝은가요? 뮤지컬 무대보다는? 네. 네. 뮤지컬 무대에서는 이제 무대 외에는 이제 조명이 꺼져 있다 보니까 딱 무대로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밝아서 굉장히 화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대에서 보던 고은성 씨가 이렇게 또 긴장하는 모습 보니까 색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라도 뮤지컬 배우고 나오시면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연장에 가면 박수도 이렇게 치고 환호도 이렇게 입을 막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배우들은 어땠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 기간에 계속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심지어 공연이 관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필요한 공연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공연하면서 호응이 없어서 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배운 어떤 기지와 어떤 순간적인 그런
애드립들 예.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센스 같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네. 이거를 어떻게 더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면서 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엔 또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다 돌아온 네네네. 거죠. 요즘은 박수도. 네, 너무 알겠습니다. 큰 환호를 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무대에 오르고 있는 작품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보도 나온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한 뮤지컬이다. 네네.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우선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요. 네. 일단 마리아라는 넘버와 그리고 투나잇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네. 투나잇이라는 넘버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네. 곡이거든요. 투나잇 투나잇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노래가 더 해주시면 나오는 안 돼요? 목이 안 좋다고 아니 들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근데 이 투나잇과 이런 넘버들이 공연을 보시면은 아, 이 넘버가 이 작품 노래였구나 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예. 그렇게 일단 명곡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사랑하면 안 되는 이제 두 파가 있는데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톤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톤이라는 역할이 그 사랑하면 안 될 여자를 사랑해서 그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사랑에 빠지는 그 한 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엣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토니 역할, 그걸 그 토니 역할로 열연을 펼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니가 어떤 캐릭터인지 토니를 네네.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토니는 우선 그 극 중에서 Z파 전직 리더였다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손을 털고 그냥 제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예전처럼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예. 그 여자가 이제 상대방 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싸움을 말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 파국에 치닫게 되면서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노력하지만 운명에 휩쓸려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네. 예. 워낙 좀 역사성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친숙해서 보고 싶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재해석했을까 특히나 네네. 이제 고우성 배우가 오르는 무대는 어떨까 네. 궁금해하실 텐데 이를테면 진부함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인 무대일까요? 우선 조금 더 무대 장치들이 현실적으로 뭐 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네. 또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그 고전이 가진 묘미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새로움이란 게 뭘까 고민해봤을 때 이 새로운 배우들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진짜 같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뭔가 계속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본질에 좀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해서 요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를 보여주는 게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공연 문화라는 게 현재 그 시대를 이제 거울로 비춰주는 반영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얘기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최대한 저희의 감성과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집중했을 때 벌어지는 그 새로움을 좀 보여주고 싶고 관객분들에게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들이. 시대와 배경이 다른 작품인데 지금의 관객들의 연결고리라면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장치? 장치는 네, 제가 작품에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과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혹은 이민자들 간의 다툼을 한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한 파가 또 다른 파를 굉장히 차별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 이민자들도 다른 데서 받았던 억압들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되풀이되니까요. 내가 받았던 그 차별을 누군가한테 또 차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풀이되는 어떤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이 과연 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종 간의 차별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이제 계속 팔을 나누고 한쪽을 계속 차별하고 색안경을 끼워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한국 관객분들에게도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름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화려한 무대 장식 그리고 춤과 안무와 뭐 노래들로 다양하게 조화를 이뤘는데 만약에 관객이 찾아간다면 어떤 부분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안무들이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안무들과 또 그걸 소화해내는 그 배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발레 같은 동작들도 나오고요. 발레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막 무슨 현대무용, 뭐 재즈, 스윙, 그리고 만보 뭐 이런 안무들이 계속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배우들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저는 토니가 극 중에서 그 춤을 추지는 않는 역할이라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춤을 같이 추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항상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대나 어떤 작품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은 배우로 잠깐 만나 뵀습니다만 그게 좀 전해지는데 데뷔를 2011년에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12년 차 정도 되신 배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김준수 배우와 함께 트리플 캐스팅 되셨잖아요. 뮤지컬 어떻게 보면 좀 배우로서 어떻습니까? 그런 선의의 경쟁 이런 캐스팅이 좀 여러 명이 됐을 때 그런 건 좀 여유가 생겼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트리플 혹은 뭐 더블 더 넘어서는 더 많게 캐스팅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되게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의의 경쟁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선의의 서로 간의 행복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 혼자만 이 역할을 했었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부분을 또 다른 동료 배우들에게 그걸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모습을 다른 캐스트의 배우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면을 더 채울 수 있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를 찾아가기에 더 좋은 도움을 주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시너지를 통해서 많은 배우들과 만나고 그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 고은성이라는 배우는 관객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저는 물과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물과 같은 배우. 계속 물은 흐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담아도 그곳에 맞게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작품을 만날 때 항상 그 새로운 역할의 인물로 관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고은성 씨와 함께 했는데 물 같은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또 앞으로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스민이 빠진 현대건설과 사령탑이 없는 흥국생명이 명불허전, 명승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확실한 양강 구도를 구축한 두 팀, 반환점을 둔 상황에서 우승컵의 향방은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포 야스민이 부상으로 빠진 선두 현대건설과 감독 경질 사태로 뒤숭숭한 흥국생명. 1, 2위의 대결은 풀세트 접전으로 펼쳐졌습니다. 김연경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흥국생명은 2세트를 내주고도 따라붙었지만 김연경의 공격! 득점!
각을 저렇게 만드네요. 네. 집중력에서 앞선 현대건설이 끝내 웃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선수들끼리 좀 가볍게 한번 경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 3위 도로공사와는 큰 차이로 확실한 양강구도를 굳혔습니다. 흥국생명은 새 사령탑 김기중 감독마저 사퇴하는 혼란 끝에 김대경 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기업 입맛대로 구단을 운영하려다 후폭풍을 겪고 있는 흥국생명. 부족한 훈련 스태프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힘겨운 추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올스타전 휴식기로 잠시 숨을 고릅니다. 허재원 기자가 전반기를 돌아봤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전반기의 주인공은 인삼공사였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22승 9패, 2위와 4경기 차 1위를 지켜냈습니다. 팀 평균 득점 공동 1위, 실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수 균형이 좋고 거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전력에 빈틈이 없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감독과 코치, 단장까지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는데 성공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평가입니다. 지절 다 했으면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하고 다음에 갔는데 또 하고 그러면 안 돼. 원활한 소통 아래 팀 전체가 똘똘 뭉친 결과가 전반기 선두 질주로 나타난 겁니다. 선수들 간의 소통이 잘 되었던 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고 이제 팀 플레이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경기 중에 나타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36살인 팀의 기둥 오세근이 부상 없이 매 경기 27분을 뛰면서 전성기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정상급 가드로 성장한 변준영은 FA로 팀을 떠난 전성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좀 제가 느꼈을 때 좀 부족한 게 많아서 한 70%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박지훈이 마지막 18초 동안 7점을 몰아넣는 괴력으로 기적의 역전승을 일군 인삼공사. 전반기를 강타한 소통의 농구가 시즌 마지막까지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1월 낮 중순 기준으로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한 곳들이 있습니다. 강릉은 무려 18.7도까지 치솟았고요. 포항도 17.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12.5도로 평년 기온을 11도가량이나 웃돌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호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됐고 이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25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는 내일 오후 늦게부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오늘보다 7도에서 12도가량이나 높아 춥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설이 쏟아지겠고 주말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